우리 그 해양금융포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0회 저희들이 그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 발표 주제는 그 선박 연료 공급업 친환경화를 위한 금융수요 추종이라는 제목으로 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에 계신 우리 오영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바쁘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 교수님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오 교수님은 저희 대학에서 항해학 쪽 공부를 하시고 또 국제무역 쪽에서 석사를 하시고 일본 고베 대학에서 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저희 대학에서 주로 뭐 그 경영 관련된 과목과 또 해운 경제 관련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해운 경영 경제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지금 중견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스마 연료 공급업의 친환경화를 위해서 어, 자금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연구의 상당 결론을 갖고 아마 오늘 발표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과 동시에 또 여기에 또 연료를 공급하는 데에서 이런 또 시설 갖추고 하는데 금융이 얼마쯤 소요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우리 박수로 오영수 교수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네, 네네네. 그러면,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교수님. 예, 예.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네요. 제가 사실 주말 밤은, 노느라고 원래 바쁜데, 예, 제 지금 해양금융 세미나 수강생들도 여기 있고, 또 교수님이 지난번에 또, 발표 자리를 맡겨주셔가지고, 오늘, 어, 노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좀 시간을 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간 어느 정도 쓰면 됩니까, 교수님? 30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가, 되네. 예, 예. 공유된 화면 보이십니까? 네, 예, 예. 예. 어, 저기, 방금 이경 교수님께서 말씀드려서 제가 이 제목을 덜 고쳤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경 교수님께 드린 제목은 금융수요 추정이었는데, 여기는 그 금융지원방안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우리 해양금융대학원 교수진 여기 윤희선 교수님 포함을 해서 또 이제 젊은 교수님들 몇 분하고 같이 국제금융진흥원에서 작년에 그런 연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번거롭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주 조그만 연구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국제금융진흥원의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해진공 분 누구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안 들어온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해진공에서 작년에 해진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해수부 요구가 있었는지
사업 영역을 항만 쪽까지 이렇게 넓히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 쪽에서 해진공의 첫 번째 타겟이 뭐 타겟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금융 지원을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이 될 부분은 항만 쪽에서는 급유선 쪽일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 생각은 부산에 이제 급유선도 굉장히 많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 손을 대고 연구를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계기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작년 11월이 되니까 해수부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기존의 급유선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급유선보다는 선박 연료 자체가 아주 큰 폭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선박 연료를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해수부에서 나온 계획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해진공에서 그 부분과 결합이 돼서 저희 연구의 사실 주제가 선박 연료 공급업의 친환경화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이게 좀 이상한 연구과제에서 발주처는 진흥원인데 실제로 이해 당사자는 해진공이 돼서 저희가 착수보고도 해진공에 가서 하고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한 중간보고의 일부 뭐 주요한 결과를 좀 발췌를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 양해를 사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목이 이제 금융지원 방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자체의 주제가 금융지원 방안이고 오늘 드린 것은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수요 추정, 금융 수요 추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규환 교수님께는 금융 수요 추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깜빡하고 제목 바꾸는 것을 좀 까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일부는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일부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에게 제가 뭐 보고도 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오늘 좀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들이 뭐 여기저기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 추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금융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오늘 많이 듣고 저희들도 좀 제가 발표하는 김에 교수님 제가 발표해도 이거 뭐 저기 발표비나 이런 거 없는 거죠? 뭐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발표를 하고 이 소중한 주말 밤을 투자를 하는 김에 저도 좀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방금 뭐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저희 연구의 주요 배경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적 선박 연료 공급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연료 부분은 기존의 선박 연료 공급 체제하고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박 연료가 바뀌어 나가는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 같은 것인데 기존의 우리나라의 선박 연료 공급업자
선박 연료 공급업자라는 말도 우리가 최근에 쓰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전부 다 이제 급유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급유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LNG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박 명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종 자체도 명칭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급유업자들이 국내 급유업자들이 과연 지금 하던 거 이외에 지금 자기들이 공급하던 F5 이외에 다른 친환경적인 선박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좀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좀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연구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금융 수요를 추정하고 그 금융의 금융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구성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뭐 선박 연료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지금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선박 연료 공급이 연간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저희들이 모은 자료에 의하면 뭐 이것은 주로 이제 IMO 자료인데 IMO에서는 연간 한 2억 1천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이거보다 한 5천만 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IMO 기준으로 나온 것이 이게 3천 척이 안 되는 GT 5천 톤 이상 선박 이 2만 9천 척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클락슨 선박 데이터 보면 GT 5천 톤 이상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만 5천 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억 5천만 톤 정도가 연간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여기서 고전적 연료라고 그랬는데 오일 계통이죠. 오일 계통이 전체 95% 정도 되고 나머지 5%는 거의 대부분 LN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일이 아닌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LNG인데 LNG 이외에 대체 연료가 2022년 기준으로 보자면 한 25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25만 톤은 전체 이제 조금 전에 연간 2억 5천만 톤이 조금 넘는 수준의 선박 연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25만 톤이라는 숫자는 전체의 한 0.1% 정도.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친환경 대체 연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봐도 0.1% 정도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수요는 석유공사에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석유공사 자료를 보자면 이건 이제 배럴 단위입니다. 배럴 단위로 2022년에 가장 많이 이제 공급이 되었는데 이 국내 석유공사에서 내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산업용이고 두 번째가 국제 벙커링용인데 국내 산업용으로 보자면 주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벙커 C와 경유가 중심인데 2,300만 배럴 정도 이게 이제 국내 산업용으로 쓰이는 석유량이고 국제 벙커링용으로는 이게 뭐 구분해서 합계를 여기 안 내놨는데 국제 벙커링용으로는 5,7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5,700만 배럴
정도라서 이 국내분 수요분과 국제 벙커링분을 합치면 이걸 톤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00만 톤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1,200만 톤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의외로 이 국제 벙커링 부분을 보시면 이 경유하고 벙커시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최근에 계속 이렇게 더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벙커링 부분에서 벤치마크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싱가포르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저희들이 구한 데이터에 보면 2023년에 가장 많이 공급이 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선박 연료유를 다 합쳐서 보면 5,200만 톤 정도가 2023년 작년에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자면 이것은 전 세계 공급량의 한 20%가 좀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우리 국내에서 공급되는 뭐 국내 수요 그리고 국제 벙커링 수요를 다 합쳐도 싱가포르는 그 국내 수요의 한 5배 정도를 연간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싱가포르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싱가포르의 벙커링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벙커링에 쓰이고 있는 선박들이 한 200척 정도 되고요. 그 200척 정도 되는 선박을 한 40개 정도의 벙커링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회사에서 5척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톤수로 보자면 평균 톤수가 여기 보시면 한 8,000톤 클래스 GT로 봐서 8,000톤 클래스의 공급선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000톤 클래스, 전체 평균이 한 3,000톤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설령은 한 14년, 평균 설령이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30년 이상 된 선박은 공급선으로 쓰지 못하도록 또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박 대비 굉장히 설령이 젊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이 규모가 크고 그리고 공급사가 운영하는 규모가 상당히 커서 한 평균적으로 3,000톤 클래스의 선박 5척으로 연간에 130에서 140만 톤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국내 쪽을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싱가포르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 그림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이제 선박 급유선 뭐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오일을 공급하는 배 이외에 LNG를 공급하는 배가 딱 한 척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통적으로 오일을 공급하는 배이기 때문에 이 325척 중에서 저희가 입수한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324척이 전통적인 급유선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서 1,000톤 이상이 되는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료 공급선의 평균 사이즈는 GT로 봐서 330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싱가포르보다 선박의 규모가 한 딱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선박의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 나이는 되게 많습니다. 나이는 평균으로 보자면 싱가포르보다 10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료 공급선의 평균 설령이 한 24년 정도, 23년 정도 되니까 한 9년 정도 더 나이가 많고요. 제가 설령 분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324척 중에서 40년 이상이 된 배가 30척 있습니다. 35년 이상이 된 것이 20척, 30년 이상이 된 것이 60척. 그러니까 30년 설령 싱가포르에서는 쓰지도 않는 30년 설령이 넘은 배들이 110척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급유선 중에 3분의 1은 싱가포르 가면은 아예 쓸 수도 없는 그런 고연령의 선박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도 작고 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한 300개사 정도 됩니다. 이 300개사가 324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원식 컴퍼니라는 뜻입니다. 원식 컴퍼니고 운영하는 배는 낡고 작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벙커링사가 연간에 공급하는 벙커량이 연간 130에서 14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3만 톤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비교를 하자면 한 개사가 연간에 공급하는 공급량은 싱가포르의 40분의 1, 회사 단위로 따져보면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급유업의 가장 큰 특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세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돌아와서 이 국내에서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공급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대리점 브로커 여기서 보자면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 구매자인 선사와 공급자인 정유사 여기가 이제 주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 주 거래가 되고 이 정유사에서 급유업체에 급유 용역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주 거래고 이게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그런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유선사들은 주 거래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정유사들의 하청업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경영이 너무 영세해서 주 거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싱가포르의 급유 선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 거래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이제 선박 연료를 구매해 두었다가 그것을 선사와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선박 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뭐 대부분 다 대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여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크게 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둔 부분은 선박 연료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전망을 하는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이제 갈수록 이제 말폴에 의거해서 선박에서 뭔가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다 버리기에는 더 점점 더 이제 그것이 까다로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 아실 테고 작년에 IMO에서 2050년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 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격한 규제 강화
뭐 이런 부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뭐 여러 부분에서 넷제로를 실현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퓨얼 문제일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선사들이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속도를 감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연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최근의 동향으로는 이제 LNG가 제일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LNG로의 움직임이 좀 현저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LNG는 이제 궁극적으로 넷제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중간 단계 브릿지 연료이기 때문에 LNG 넘어서 뭔가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3장 부분에서는 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잡고 2030년, 40년, 50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 이제 3장에서 저희들이 시도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추세가 있을 것이다.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2040년 또는 2030년에 각 선박용 연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넷제로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저희가 수집한 이 해운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국제 경제 관련된 유수의 연구기관들에서 내둔 자료에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30, 40, 50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국내 수요 그러니까 국내 부산항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료 공급분까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2030, 40, 50 각 연도의 선박 연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 것은 이제 국내 수요가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 하는 벙커링 수요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국내 선박 입출항량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박 연료 시장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를 한 3가지 케이스로 봐서 베이스 케이스는 한 1% 매년 1% 성장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 4가지 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세계 선박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를 추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클락슨 데이터고요. 두 번째가 맥킨지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클락슨 데이터는 이게 좀 뭐 잘못됐는데 2023년에 나온 데이터고 맥킨지는 2022년 말 데이터입니다. DMV에서 나온 데이터도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IEA에서 나온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 4가지 데이터의 전망치 중에서 2030, 40, 50을 저희들이 뽑아서 이 4개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2030, 40, 50에 각각 선박연료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뽑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참고한 네 가지의 데이터 소스가 IMO의 기조가 넷째로 기조가 2050년으로 당겨지기 이전에 나온 그런 데이터들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 기관이 전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그런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기관들인데 각각에서 나온 전망치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각각의 2030, 40, 50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비가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뭐 어느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장 뭐 우선시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워서 일단 단순 평균으로 이 수치를 내봤다. 그 결과를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을 해서 내봤더니 중간 단계 브릿지로 활용이 되는 것은 이제 LNG일 것 같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LNG는 2040년이 되면 이미 이제 피크를 좀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암모니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만 2050년에 이제 2050년 넷째로 상황이긴 하지만 LNG는 일부 2050년까지 계속 쓰일 것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퓨얼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의도적으로 2050년이 되면 쓰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의 중요한 연구의 전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요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수요 추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했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기관의 그 향후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망을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온 2040년, 50년 추정치와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추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정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추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존 급유선의 친환경화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존 급유선이 아닌 친환경 연료 벙커링선의 투자 수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정을 했고요. 기존 벙커링 선의 친환경화 수요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선박 연료가 친환경화 되어 가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 급유선들이 변화를 이제 친환경 벙커링선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벙커링선이 쓰고 있는 연료 자체도 환경 문제를 고려를 해서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급유선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고려해서 이제 현존 급유선의 친환경화 수요를 추정을 하려고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쓴 데이터는 조금 전 우리가 3장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전망치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현존 급유선의 연간 뭐 척당 또는 톤당 연간 공급 가능량 이런 부분을 추정을 했고
세 번째는 국내 급유선들이 지금 낡은 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을 고려해서 국내 급유선단이 어느 정도의 F5를 2050년까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번과 3번을 비교를 해보면 연도별 수급 격차를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로 나누면 필요 선봉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 선봉량의 선가 자료 데이터를 대입을 하면 금융수요를 추정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급유선들이 GT당 또는 데드웨이트당 연간에 어느 정도를 수급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의 데이터를 크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급유선단의 생산성, 그리고 싱가포르 벙커링 선단의 생산성을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톤당 연간 급유 가능량을 추정을 해보니까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GT나 아니면 GT를 우리 그 데드웨이트로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 한국 급유선 데이터 중에서 이제 데드웨이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GT로 보고 GT를 데드웨이트로 이제 환산을 계수를 적용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데드웨이트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급유선의 GT당 연간 벙커 수급량은 비슷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결과를 냈고, 이걸 데드웨이트로 환산을 해보니까 두 나라 모두 데드웨이트당 60톤 정도, 그러니까 연간에 60, 이제 풀로딩을 가정을 했을 때 60회 회전하는 것이죠. 그 말은 데드웨이트의 3분의 2 정도, 한 70% 정도를 한 번에 수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운영을 하더라. 그런 그 운영 패턴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과 싱가포르이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급유선 업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선박이 작고, 두 번째는 낡았고, 그리고 경영하는 급유선사가 상당히 영세하다, 이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 급유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생산성은 싱가포르에 비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GT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저희가 88이라는 싱가포르에서 나온 그 추정치, 생산성 추정치를 활용했고요. 데드웨이트로 환산할 때는 60톤, 톤당 이라는 추정치를 환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급유선들은 지금 현재 이제 30년 이상 된 배들이 3분의 1입니다. 이런 배들은 사실 우리 항만 안에서 움직이는 폭탄과 같은 존재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뭔가 저는 규제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규제를 싱가포르처럼 이제 30년 기준으로 규제 설령 제한을 잡았을 때 30년 기준으로 잡으면 3분의 1의 급유선이 한꺼번에 퇴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35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잡아서 기존에 이제 급유선단의 급유 용량을 추정한 그 데이터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은 이 2025년부터 설령 제한을 이제 도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2050년까지 가더라도 설령 30년 이하의 선박들이 그래도 몇십 척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5년 단위로 2050년까지 수급 격차를 추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령 35년을 기준으로 해서 35년 넘은 선박들을 계속 이렇게 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 2045년부터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만 2030년대 특히 후반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50년 정도에는 약간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지만 그 사이까지는 계속 공급 부족 상태가 됩니다. 35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10년 정도 연간 90만 톤 내외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30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0만 톤 내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설령을 빠르게 낮추는 것은 이 공급 수급 상황과 비추어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존의 급유선단의 설령 제한을 좀 유연하게 가져갔을 때 시장에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설령 30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이제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그 공급 부족을 해소를 하려면 한 2만 5천 총톤 그러니까 5천 톤짜리 5천 GT짜리 5척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설령 제한을 좀 유연하게 가져간다면 1만 GT 정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그 정도면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령 제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뭐 부산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초기에는 한 40년,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35년, 3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령 제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령을 35년으로 제한을 했을 때 나타나는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1만 GT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만 GT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배들 많이 가져오면 안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좀 큰 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설령 30년으로 가져가더라도 2040년대 후반이 되면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를 하자면 이게 이제 오일 벙커링에서 메탄올 벙커링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그런 배를 들여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필요한 금융 수요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아직 못했지만 제일 최근에 한 7, 8천 데드웨이트급 오일 벙커링선 제가 제시한 5천 GT급 벙커링선하고 유사한 규모인데 그게 지금 한 2천만 불 수준인 것으로 척당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친환경 연료 벙커링선의 투자 수요를 LNG, 메탄올, 암모니아 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추정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 가장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작년에 투입된 LNG 벙커링 전용선입니다. 가스공사 밴데 자회사인 LNG 벙커링을 설립해서 그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500억 정도 건조하는데 들었고요. 그 500억 정도 들었는데 이게 카고 커패시티가 톤으로 따지면 한 3,500톤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150억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이 회사에서는 뭐 향후 상황을 보겠지만 LNG 벙커링 전용선을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이외에도 지금 뭐 포스코하고 SK가스에서도 이 사업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500톤급 이제 오일 이퀴벌런트 유니트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 한 척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척이기 때문에 그 한 척 기준으로 해서 향후 이제 벙커링이 가능한데 저희가 추정한 그 LNG의 이제 사용량, 선박 연료로서의 사용량이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과부족분이 이제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부터 아주 대규모의 과부족,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공급 부족이 연간 17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10여 년간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나온 블루웨일 그 벙커링 선이 한 8척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척당 200억씩 들었으니까 이제 4천억 원 정도의 금융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문제는 이 8척을 다 투입을 하고 나면 2040년대 후반부터는 공급 과잉 현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롱텀으로 봤을 때 공급 과잉을 염두에 둔다면 LNG 벙커링 이후에 LNG 이후에 사용될 에너지원 중에서 LNG 벙커링 선으로 커버할 만한 것이 뭔가 그게 기술적으로 전환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점점 이제 쓰임새가 확대가 되겠지만 2050년에 국내에서 수요되는 부분은 한 2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거니까 수요되는 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초기 수요는 내양 화물선을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겸업시켜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처가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수요가 좀 본격화되면 한 30만 톤 이상으로 본격화되면 이거는 전용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고 저희들 판단에 2030년이 되면 5,000 데드웨이트급으로 한 척이 필요하고 50년이 되면 6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탄올 벙커링선 전용선이 지금 중국 조선소에 상당히 시리즈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 가격, 추정 가격이 6,500 데드웨이트급으로 뭐 1,600만 달러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 되면은 주력 연료가 될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만 1,400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지금 뭐 활발하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암모니아를 미래의 주력 연료로 특히 2050년이 되면 압도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탄올과 마찬가지로 내양 화물선으로 이렇게 좀 겸업이 될 것 같습니다만 2030년에 벌써 95만 톤의 수요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벙커링 전용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KSS 해운에서 소형 암모니아 운송선 이게 분류는 이제 클락슨에서 분류를 보니까 LPG 선으로 돼 있던데 이 세 척을 지금 암모니아 전용 운송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급 3, 4천 GT급의 운송선이 운송선 건조 가격이 KS에서 건조를 한 게 제일 세배도 한 10년 전에 건조를 한 건데 그때 이제 가격이 한 2천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간 100만 톤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 추정에는 15,000 GT가 필요하고 이게 2050년에 1,400만 톤이라면 그때는 40척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 추정에 따르면 이 정도 급의 이 정도 가격이라면 암모니아 벙커링 선에만 1조 원 정도 금융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합치면 암모니아에 한 1조 원, 그다음에 LNG에 4천억, 그리고 메탄올에 한 1,000억, 그리고 기존 오일 벙커링, 이제 대형 오일 벙커링 선에 또 한 500억, 이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추정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1억 5, 6천억 정도가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벙커링의 친환경화를 위해서 필요한 금융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선박뿐만이 아니고 항만 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지금 이게 해수부 계획으로 LNG, 메탄올, 암모니아에 대한 항만 공급 인프라를 갖추는 이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특히 해수부에서 지금 탄소 중립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올 연말쯤 되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더 이제 더 확실한 금융 수요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30분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 목이 아픈 그런 좀 그런 예. 생각. 그러면 뭐 요까지 하도 되죠? 교수님 제가 예, 한 말씀만 더 예,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어, 어,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본전을 좀 찾아가려면 제가 이제 러프하게 금융수요 추정한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뭐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간 보고한 그런 결과치에 여러 허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이런 거대한 금융 수요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구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가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 교수님, 장시간 또 연구한 결과를 또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선박을 굴러가게 하는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는가,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지금의 연구 과제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해 주신 우리 여러 전문가님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 교수님한테도 조금 오늘 이 귀중한 자료를 또 귀한 시간을 내서 발표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다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처음 스타트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까요? 공유를 중지하고 어, 서로 조금 보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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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그, 제가, 말씀하시죠. 예, 이재명 교수님, 우리 예, 예. 오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주제를 갖고 많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이제 기본 출발이 지금 친환경 연료를 우리가 벙커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수요 추정이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납득이 조금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수요가 있는지. 근데 아까 우선 우리나라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외국 선박이 부산항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오니까 외국 선박에 대한 벙커링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수요 추정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기존의 기존의 연료유 벙커링에 대한 그 비율, 싱가포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세계 전체 벙커링에서 벙커링을 어느 정도 하니까 몇 퍼센트 하니까 앞으로도 친환경 연료 벙커링도 몇 프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연료를 갖다가 벙커링을 우리나라에서 전체 세계 친환경 연료의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책적으로 한번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전체 친환경 연료 세계 전체 친환경 연료에서 5% 정도는 우리가 한다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연료 수요가 얼만큼 되고 벙커링 수요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선박이 급유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급유선의 어떤 투자 돼야 되는 그런 금액이 나오고 금융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밑바닥에서 일단 수요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싱가포르이 지금 LNG의 우리 벙커링의 허브를 추구하면서 상당히 그쪽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어떤 지금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LNG 허브 벙커링 허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전체 벙커링에서 한 20%를 싱가포르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도 친환경 무슨 LNG 말고 이제 앞으로
암모니아나 무슨 메탄올이라든지 이런 연료를 갖다가 벙커링에 대한 것을 우리 부산에서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걸 어,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오 교수님 나중에 정리해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강 예, 교수님, 예. 예, 제가 이제 잠깐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벙커링 음, 벙커링 브로커 사업을 하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그 회사 약간 고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래서 그 벙커링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나가 현대 종합상사의 이제 싱가포르 현지 법인인데 현대 퓨얼스라고 벙커링 하는 법인이 있더라고요. 현대 종합상사 자회사에서. 그래서 거기 법인장님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왜 들어오셨냐면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이제 기존을 받아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벙커링 공급선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게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또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 퓨얼스가 한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선박을 이제 벙커링 선박을 신조를 해서 이제 연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마켓 서베이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 서베이를 하더니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물론 시장성도 있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오 교수님 발표처럼 원식 컴퍼니 벙커리 회사들요. 그 피지컬 서플라이어들은 한 척 내지 두 척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굉장히 영세합니다. 큰 회사라고 해봐야 한유라고 하는 이제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뭐 자기 소유의 선박은 몇 척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활발하게 신조어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현대퓨얼스에서 내린 결론이 자기네들이 진출할 수 있는데 혹시 현대라는 이름을 달고 진출하면 이 골목 상권 침해라는 또 비판을 받기 때문에 참 진출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선박 벙커링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영세업자가 난립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30년 지나 설령이 지난 선박이라 하더라도 신조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명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선박 연료, 벙커링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긴 하겠지만 벙커링 선박에 대한 신조 수요가 과연 있겠느냐, 30년 됐다고 해서 전부 신조를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선택도 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박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떤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그 해상 사고도 일으켜서 또 어떤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수부에서 30년 이상 된 선박은 무조건 뭐 교체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정책적 지원이 있지 않으면 이런 벙커링 선박에 대한 친환경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말씀하시면서 여러 우리 LNG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이 뭐 울산항도 있고 평택항도 있었는데 부산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단순한 생각에는 LNG 추진선이 LNG를 공급받으면 부산항에 기항하면서 연료를 공급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거가 부산항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뭐 울산이나 평택으로 올라가서 LNG를 공급받았다 이런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 국적 LNG 선사를 하더라도 뭐 국제 운항 선박들은 한국에서 안 받고 차라리 싱가포르에서 받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가스 도입 가격이 싱가포르이 훨씬 싸고요, 한국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LNG 선박들이 한국에서 LNG 벙커링 안 합니다. 안 하고 싱가포르 가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부산항에 왜 이제 LNG 공급
그런 항만이 아니냐면 사실 가스공사 한국 LNG 벙커링에서 부산항에 이제 LNG 인수 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뭐 민원이 많아서 민원 때문에 뭐 이렇게 좌절이 됐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LNG 벙커링 산업을 좀 일으키고 또 활성화시키려면 부산항에 그런 인수기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그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 연료를 TTS 방식, 그러니까 어, 그 트럭 투십 방식으로 그 공급을 할 때 한 선박에 탱크로리 2대 이상을 못 붙여요. 그런 이상한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 트럭 투십 방식으로 LNG 공급받으려면 하루 종일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차라리 뻥거리를 싱가포르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우리의 벙커리 인프라에 대한 좀 이게 연구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네, 교수님, 저도 잠깐 예, 뭐 예, 말씀드릴까요? 예, 그 오 교수님 오늘 저 화면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뭐 하여튼 학위 과정에서 그 교수님 그 해양 경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또 제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주제도 상당히 저도 또 관심도 되고 또 시적절한 시기에 좋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부산에서 해양 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워낙 영세하고 오래된 선박들의 생태계라서 뭐 이 소위 말해서 본진 금융 쪽에서는 뭐 전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 생태계가 여러 가지 이제 바게닝 파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의 모습을 가져온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같이 이제 넓고 아주 소규모의 영세한 그런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정유사 중심의 그런 어떤 공급 체계가 쉽게 오랫동안 이 형성이 되어 왔고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뭐 인정하는 상태에서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그 친환경 연료의 기본적인 트렌드를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규모를 내신 거에 대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적이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게 오래된 관습에 의한 부산 지역이나 우리 그 내항의 그 벙커링 비즈니스의 그 오래된 관행인데 참 변화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친환경 이 공급 생태계를 요번 그 친환경 그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까 우리 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산업 재편의 계기로 삼는 그런 비전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오랫동안 했는 게 이게 잘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정부의 어떤 의지나 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금융 지원들도 같이 될 거니까 그런 거를 뭐 어떤 기왕의 어떤 공급 체계나 이런 것들을 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생태계를 좀 재편하는 그런 비전을 같이 하면서 하나의 지금의 그 as is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이 추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뭐 그런 비전도 하나 추정할 수 있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수님도 뭐 좀 들고 가야 되는데 금융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1조 5천억 전체적인 소요자금이 1조 5천억이고 그것도 상당한 오랜 기간에 나누어져 있는 그런 1조 5천억 정도라면은 뭐 다양한 형태로 금융 지원 방안은 뭐 어쨌든 그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뭐 결국 지금 헤게모니의 가장 생태계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정유사니까 정유사가 좀 헤게모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정유사가 좀 공동 지원을 하는 또 상당히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경영 지원을 하는 펀드를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 하든지 정유사가 또 신용도를 뭐 낸다든 제공을 한다든지 인베스트먼트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정유사를 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부담을 또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와중에서도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지금 500톤 정도 내지는 뭐 1000톤 커봤자 싱가포르처럼 저렇게 메이저 벙커링 기지의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300척 가량의 그런 선박들도 가급적이면은 뭐 이 전기 엔진을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연료를 하든지 이 전기 엔진도 지금 활발히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조차이라도 좀 친환경 선박으로 하면은 뭔가 부산항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벙커링 산업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하면서 그거야말로 이제 정부나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정책 지원의 어떤 약간 단초가 되고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어떤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교수님 이 좋은 연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사에 계시는 우리 그 HMM의 우리 김수환 부장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또 네, 반갑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 벙커링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도 많고,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사실 있고요. 올해 1월에 정부 차원에서 국내 선사, 항만청, 그리고 이제 업체 위주로 친환경 벙커링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는 메탄올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LNG도 있고, 세 가지 벙커링 관련 국내 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방금 브리핑 내용에서 약간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이 뭐냐면 현재 국내 벙커링이 상당히 좀 소규모고 영세하고 그런 현실이 맞는데 만약에 방향성을 친환경 벙커링을 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친환경 벙커링은 과거에 퓨어오일이 아니라서 주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뭐냐면 정유사가 친환경 벙커링을 지금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과거에는 정유사가 해서 이제 퓨어오일 공급을 했는데 지금 친환경을 이제 주도하는 업체가 아까도 나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해외 LNG 방산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콜비는 지금 친환경 배는 건조했지만 벙커링 사업을 아직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정유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나 아니면 이제 롯데 케미컬 같은 화학 업체가 이제 실제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단순히 과거에 그런 작고 낡은 퓨어오일 배스를 친환경 배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친환경 벙커링을 하는 대상 그 배들이 이제 조그만 이제 어선이라든가 작은 배 선형들은 전환이 되게 느리고 친환경 벙커링이 빠른 배들은 컨테이너 대형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벌크의 큰 대형선 위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 급유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LNG 아까 뭐 평균 저희 나라 선박 사이즈가 300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콜비에서 진
블루웨일이 7,512m짜리인데 그것도 소형이고 지금 새로 짓는 배들은 다 10,000톤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암모니아도 그렇고 그 메탄올도 그렇고 기본적인 소모량이 2배 이상 되거든요. 암모니아는 이제 퓨럴 2.5배이기 때문에 큰 선형으로 내면 대형 사이즈가 벙커링 배도 대형 배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메탄올 암모니아 선박 그리고 이런 배들이 뭐 10년 전 가격에 1,600만 불, 1,900만 불 성과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 하셨는데 지금 배가 사이즈업도 되고 선가가 불과 3, 4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LNG 벙커링 배 견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12,012m짜리 LNG 벙커링 배가 8천만 불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은 대부분 가격대가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1억 불대까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대형화된 벙커링 배. 그래서 금융 수요를 예측할 때 그 친환경 벙커링 선박의 그런 사이즈업의 특징과 그리고 선박 단가가 지금 해마다 이제 오르고 있는데 향후 몇 년까지 이제 단가가 낮춰질 일이 없어서 그, 그 금융을 예측하기 위한 최근의 성과 동향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그 KSS 아까 참고로 이제 그런 자료 안에 KSS 해운이 MGC 암모니아 수송선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사이즈가 3,000에서 4,000톤 급이 아니고 MGC가 이제 한 3만 CBM으로 하면은 한 3만에서 4만 CBM 정도 사이거든요. 그걸 그로스 톤으로 하면은 아마 2만 5천 정도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KSS나 이제 국내 암모니아 현재 수송선 보유하고 있는 혹은 이제 벙커링을 위한 선박이 아니라 그 암모니아 그레이 암모니아 실제 화물을 나르는 그런 선박이고 뭐 그런 걸 조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음,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게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이 이제 방대한데 2050년까지 지금 너무 어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많냐면 지금 IMO에서 이 친환경 방향을 정했지만 지금 이제 많은 중국도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를 많이 약간은 변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 친환경 방향이 넷제로가 무조건 된다는 가정이 조금씩은 이제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50년에 넷제로를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프로젝션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현실과 그게 맞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약간 이제 1, 2년이 지나면 약간 수정 사항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 동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열려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정책들이 IMO나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희도 참고로 저희도 이제 그 정부 협력체 중에 암모니아 벙커링 협의체 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부산에 대한 그 LNG 벙커링 허브 그리고 부산에 배가 들어가는데 그 벙커링 급유 지역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에너지가 광양에서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광양에 LNG 터미널이 스토리지가 있어갖고 부산에 새로운 스토리지를 짓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울산 베이스로 갈 거고 LNG는 광양 베이스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퓨얼오일도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에 퓨얼오일 탱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울산이나 이제 석유화학 단지에서 이제 바리선이나 이런 걸로 이제 벙커링 급유선 이런 걸로 이제 국내는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 반드시 급유지에
그 스토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차피 그 바지성이나 급유선 그 벙커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큰 비율을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어 약간 선사 입장에서 스터디하는 차원인데 그 저희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런 국제 흐름과 현실과 괴리 그런 게 너무 크기도 하고 우리도 암모니아 추진선도 검토하려고 하는데 엔진도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상당히 이제 실제 이런 이제 하려고 하는 방향과 현재 있는 이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게 이제 괴리가 있어서 실제 벙커링 이런 이제 조사에 실제 벙커링 하는 업체 그리고 실제 공급사들과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면 더 보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 나중에 김 부장하고도 뭐 저기 실제 일어나는 사항들 뭐좀그 인터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금의 흥하의 박석태 사모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미나에 처음 들어왔는데, 인터넷으로 예전에 했던 것도 좀 몇 개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예,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는데, 예, 저도 이제 현업을 오래 하고, 이제 사실은 그 교수분들이나 이렇게 관련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음, 지금 대학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저는 좀 단편적으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단편적으로 저희 그룹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카링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보면 국내가 한 4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가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방카링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 40%도 저희가 하는 이유는 국내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내 이외에 이제 일본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단가가 비싼 지역만 가는 배에 한해서만 국내에 방크랭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외국에서 하는 실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제 뭐 친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방향성은 이게 이제 결국은 그 경쟁력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대체 연료가 가장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암모니아든 메탄올이든 그런 게 한국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어떻게든 공급하는 그 체인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른 데보다 경쟁을 갖출 수 있으면 그걸 위주로 선택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 아니면 방카 바지업이나 이런 거를 또 연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제가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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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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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구진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음, 일단은 그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걸 추정할 때 아까 이재명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박석태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서플라이 체인을 먼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게 그 공급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에 주력해야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기까지 확대하기에는 연구가, 연구의 범위가, 그리고 연구의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 범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 이 마켓 쉐어를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믹스가 바뀌는 거를 그 포션대로 테이크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한계는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제 사심으로 얘기하면 여기 사실 그 정책금융기관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해수부 계셨던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저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이 급유선 부분의 에너지 전환을 이제 그 원만하게 이루려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금융으로 얘기하면 뭐 대출이나 보증, 대출도 뭐 일반적으로 선순위의 그 신디케이트 론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순위로 펀드로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한국형 선주업 이래 가지고 리스나 대선으로 그 선박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면 혁신금융으로 그 뭐 STO 같은 거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게 가장 그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그 벙커링 사업자들이 특히 LNG, 암모니아, 수소 이런 부분은 그 이렇게 전환해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투자 여력도 없고 지금 이제 중고선 들여다가 심지어는 벌크선 들여다가 뚜껑 달고 뭐하고 해가지고 탱커로 개조해가지고 벌크선 벙커링 급유선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낡은 배 들여다가 그런 상황에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뭐 신용으로 일부 조달하고 아는 사람한테 자금 끌어대고 이래가지고 겨우 2, 30억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이제 중고선 들여다가 소규모로 그렇게 전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암모니아나 LNG다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불성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초의 LNG 벙커링 선도 저 포스코에서 지어서 그것도 정부 보조금 받고 지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리그가 다른 게 될 거고 다른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메탄올이나 바이오 같은 부분은 전환하거나 또는 뭐 그 선박을 지을 때 기존에 사실은 중고선을 들여올 여력까지는 있는데 영세 사업자들이 신조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들은 또 신조해야 되는데 신조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퀘스천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자금을 융통하고 그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유사 기반의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서 선박까지 컨트롤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금융 말고 국가적으로 어떤 형태의 보조를 할 수 있을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조 보조금, 해체 보조금, 그 다음에 2차 보전, 그 다음에 선박을 친환경 연료선을 급유선을 사용할 때하고 아닐 때의 사용료에 대한 차익 보전, 그 다음에 항비 감면,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저 가스공사 거 지원한 것처럼 시험선을 건조할 때 그 일종의 테스트 베드잖아요. 그런 베드를 건조할 때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그 파편화돼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영세하고 파편화돼 있는 이 급유업체를 규모화하는 쪽으로의 어떤 그 지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전문가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형태의 지원이 프라이어리티가 높고 어떤 형태의 금융을 제공하는 게 그 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음,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안타깝네요. 아쉽긴 하네, 그죠? 예, 근데 그 우리 교수님. 안중근 박사님이 그 컴사에 계신데 친환경 선박에서 관련해서 좀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영 과장은 해진공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 또 가까이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안 박사님 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중건입니다. 먼저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규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들을 듣고 생각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친환경 선박법 시행 영상에 그 선박 연료 공급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친환경 선박법 시행령에서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항만 운송 사업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선박 연료 공급을 하려면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등록을 한 자가 그 지원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항만 운송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정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부터 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4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서 인증 3등급을 이상 받은 그 선사는 취득세의 그 인증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에 따라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등급 이상 선박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표준과세액이 1,0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2.02%의 그 취득세율을 그러니까 2.02%면 한 20억 2천만 원 정도가 취득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1등급이면은 그게 딱 그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항선으로 따지면은 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서 제주도에 등록한 그 외항선처럼 똑같이 취득세 감면 비율을 이제 감면받는 효과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법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으면 K택스노미에 따라서 이제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KDB 탄소 스프레드 금리 우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활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희선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사실은 머뭇머뭇했거든요. 제 아이디어가 말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듣고 드는 생각은 해양진흥공사가 하고 있는 공공선주 사업, 그 사업 자체의 원래 성격은 그 이제 외항선,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이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규모화나 집합화 측면에서는 그 공공선주 사업을 통해서 신조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뭐 이렇게 결국 이제 SPC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유류 그 선박 연료 공급업자들은 공공선주 사업을 통해서 BBC로 임대를 받거나 또는 BBC, HP나 뭐 세일 앤 리스백 방식도 가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러한 성격 자체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제 전환에 대한 취지도 부합을 하고요. 친환경 선박법도 활용을 하고 그 환경부가 발간한 K택스노미도 활용할 수 있으면 금융, 세제,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현재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선가에 최대 3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오영식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양화물 운송 사업자를 겸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LNG도 아마 비슷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NG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운송 관련 사업만 선박 연료 공급업인데 LNG 벙커링 사업자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내양화 운송 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해서 좀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9시 반이 좀 지났네.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면 해진공에 김수영 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지금 회진궁 김수영 과장이 아니고요. 어, 그 저희 다른 김수영 원생. 예, 오케이, 대학원생.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 좋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아, 좋은 아이디어. 글쎄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사실, 일반 유류 공급업, 연료유 공급업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그 조디악의 조인성 사장이 음, 벙커링 선박의 노후화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 사장이 얘기한 게 첫 번째는 너무 영세업체여서 금융이 안 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대부분이 10K 미만의 선박인데 조선소가 없다, 국내에. 뭐 그 두 가지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KOBC 경영자문회의 갔을 때나 뭐 그런 또 해수부 자문위원으로 갔을 때 아까 우리 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 부산 밑에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논의를 했던 것들이 이 영세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금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게 첫 번째는 어, 각종 은행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이 물건을 공급하는 화주들, 정유사들이 있는데 정유사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라. 그러면 그 장기 계약에 기초해서 금융을 할게. 라고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관행을 시장 그 현황을 보니까 2년 내지 3년 미만의 TC나 CVC를 갖고 그 그러니까 운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차피 앞으로 이게 문제화되면 해당 정유사들도 그게 이제 중대재해법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좀 더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선박 이용 계약을 벙커링 선박 이용 계약을 단기화, 금융이 가능하도록 장기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장기화되면 그 미래 수익을 기초로 해서 금융이 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때 또 한 번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진이 너무 박해요. 마진이 너무 박해서 이 영세 업체들이 자립해서 자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좀 이 소위 갑에 해당할 수 있는 정유업체, 좀 대기업들이 화주들이 마진을 좀 일정 수준 보장해 줘야 그것도 역시 금융이 가능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기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은 화주들이 좀 더 장기 계약, 조금 더 이윤을 보장하는 것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K 미만의 선박을 지을 수 있는 조선소 잘 아시다시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부가 좀 나서서 한두 업체를 딱 지정해서 지금 그 300척에 해당하는 것 중에 50% 이상이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한번 조사한 바가 있는데. 1년에 최소한 뭐 15척 이상씩은 계속 지금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바꾸려면 조선소를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에 집중을 해주면 그 RG 발행이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조선소, 작은 조선소가 연간 8척에서 10척 정도 지어야 생산성이 맞습니다. 이거 한두 척 져갖고는 조선소가 돌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런 유의 선박들을 다 한두 곳 조선소에다가 몰아서 소위 리펀드 개런티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나서서 조율을 하자. 이래서 좀 조선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반 우리가 연료유에 대한 거고 그 외에 사실 LNG, 암모니아, 수소 이것들은 현재는 LNG 판매업자들이 자회사를 세워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아까 다 나온 거지만 콜비다 뭐 이런 것도 가스공사의 자회사잖아요. 지금 포스코도 벙커링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자회사 또는 조인트 벤처 세워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SK그룹은 SK가스라는 데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형 친환경 엔진이라고 그 연료라고 얘기하는 LNG, 암모니아, 수소는 지금 가스공사에서 굉장히 좀 깊이 연구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업에서 자회사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금융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뭐 다른 좋은 말씀이 만들어서 많이 있어서 금융적 어떻게 하면 금융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나머지 하나 말씀드린다면 1조 5천억 잡으셨는데 1조 5천억 사실은 아까 지금 사이즈업 되고 있다. 그다음에 조선소가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래서 다른 또 그 대략적인 검토사항에서는 그 2배 정도의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년으로 3조 정도로 보고 뭐 연간 그 10년 동안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3천억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작게는 1천억, 크게는 3천억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크레딧 백업을 해준다던가 또 자회사 형태로 대기업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연간 3천억 정도는 국내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적 시각 해석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100분이 흘렀고, 혹시 말씀 주실 분이 없으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오 교수님 좀 그 정보를 좀 얻었습니까? 예, 그, 저기 이재명 교수님, 강병태 교수님, 이동해 박사님, 우리 김수환, 지금 잠깐 이사 되셨습니까? 부장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석태 전무님, 그리고 안중건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영 변호사님까지. 저는 제가 오늘 한 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떠드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더 많은 것을 건져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본전을 뽑고 남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예, 예. 이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급유업계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도 이미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친환경 연료로 바뀌어 나가 것이 이제 명약 관화한데 지금 우리 급유산업자들은 그 시장에 뛰어들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말라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제일 안타깝고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친환경 연료 부분은 LNG든 그다음 메탄올이든 암모니아든 여기 들어와서 활동할 플레이어들은 아마 이제 거대 자본이 백업이 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순간 기존에 이제 영세한 급유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될 것이냐. 저희 강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목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좀 제가 이제 선량 제한 그 정부의 규제나 제도 이런 부분은 지금 해수부에서 벙커링 쪽은 친환경화와 관련 되어서는 상당히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G도 이미 내항 운송과 겸업 이렇게 하는 운송선이 2척이나 지금 존재하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풀어나갈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이제 영세업자들이 시장에서 좀 순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큰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정말 우리 어떤 해운 쪽에 주요한 그런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는 그 급유 관련해서 우리 오 교수님 그동안 연구하신 거 또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신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했으면 많아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발언의 기회를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또 제가 오늘 발언을 못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가능하면 배려를 해서 같이 또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연료를 우리가 필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배도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면 영세업자들로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내버리면 그분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다 아마 연구해서 고민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만날 때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음.